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한령 완화 등을 포함한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격 체포돼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내일 새벽 법정에 처음 출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제적 사변을 언급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오늘 고발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연일 불거지는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일탈로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지난달 30일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 영화인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한령 완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경제인 포럼에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베이징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첫 번째 회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회담은 오늘 오후 시작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또 양해각서 서명식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회담 테이블에는 이른바 한한령 완화와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문제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일본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측이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전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국 정부뿐이라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당부할 계획인데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못 받고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시 주석의 협조를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습과 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결정입니다.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 정상이 압송되는 걸 본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에 더 매달릴 수도, 또 반대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한중 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 대통령은 오늘 한중 경제인 포럼에도 참석하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행사로 이틀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약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중국 기업인들을 만납니다. 내일은 중국 내 권력 서열 2위와 3위인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면담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7일에는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돌아본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을 거론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김정은 위원장 행보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 군에 포착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다고 밝힌 건데 평양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상 1000km 지점에 설정한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발사체에 날개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 10일 말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속도나 궤적을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특징인 변칙기동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의 치명성을 적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효과적인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을 언급했습니다. 국제적 사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간접적으로 거론한 거로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패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의 불량배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훈련을 통해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 과제가 수행됐고 핵 무력을 실용화, 실천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공격 무기 체계를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제가 논의될 것을 경계하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불거지는 공천 헌금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일탈로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문불출하던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제명당할지언정 탈당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공천 헌금 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공천 헌금 의혹을 개인 일탈로 선그은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송천회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자신이 약속한 클린 선거 암행어 사단과 신문고 제도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의혹 당사자인 김병규 의원은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서 죄송하다면서도 최초 공천 헌금 의혹이 촉발된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에 대해 강 의원 측이 받았다는 1억 원의 최대한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 의혹이나 안사람 관련 건은 수사해보면 명명백백히 밝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경 서울시 의원의 단수 공천이 결정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탈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공천 헌금 의혹을 공천 뇌물 카르텔 사태로 규정하고 특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 관련 탄원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쳐 당시 당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윗선을 조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분명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이 센 윗선의 누군가일 것입니다. 김현지가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또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연일 새로 제기되고 있죠. 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1일 1의혹 제기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중구 성동구을 당협위원장 시절 임신 중인 구의원을 향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2024년 총선 당시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인사를 캠프에 합류시킨 것에 문제 제기를 하자 되레 허위 사실을 꾸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요구서가 도착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청문회를 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실제 연이틀 청문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역시 이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수용할 거로 보이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번 도전해본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고 저희는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여야는 각각 내부 문제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임명 넉 달 만에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당의 변화와 쇄신책을 준비하는 거로 안다며 자신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 직을 제안받았을 당시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는데 의미심장한 입장문에 당 안팎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당 최고위에선 새 윤리위원 7명이 임명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장동혁 지도부에서 불거진 각종 내용이 사퇴에 영향을 준 거란 분석이 많은데 단발성에 그칠지 추가 사퇴 등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1일 빅데이를 앞두고 내부 절차가 분주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5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이 최고위원 보선과 관련해선 오늘 2차 합동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크게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물으며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반면 원내대표 선거는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4명 인사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공천헌금 의혹 위기 수습과 당청 관계에 이어 정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각 후보의 색깔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전국 법원 휴정기가 둘째 주에 접어든 가운데 3대 특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3,000에서 5,000 명의 병사를 투입하겠다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이 수백 명 단위만 투입하라고 해서 그게 무슨 계엄이냐고 대답했다는 건데요.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이 마르면 불안감이 조성되니 최소한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체포조 관련해서는 자신이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명단을 불러줬고 동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불필요한 일을 한 것 같다고 질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 측의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인데 특검에서 주장하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 폭동을 부인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신문하는 거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어조로 동조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현재로선 내일과 모레 그리고 오는 9일이 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레까지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9일에 검찰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더라도 피고인이 8명이나 돼서 최후 진술에만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결심 공판 자체도 진행이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 속도가 앞으로의 진행의 관건이 될 텐데 특검이 하루 전체를 주신문에 썼던 만큼 윤 전 대통령 측도 오늘 상당한 분량으로 반대 신문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죠? 네,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4차 공판에는 최상병이 순직했던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색작전 현장에서 근무했던 포병 여단 소속 김모 대위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대위는 작전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대민 지원이 아닌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최초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방문해 왜 포병은 물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말한 뒤에 수중수색 지시의 정도가 점차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당시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10일 기소됐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오는 5월 초까지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휴정기에도 심리를 진행하며 속도를 내는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되는데요. 오후부터 조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 배우로 불리는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 서울 순천향대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 엿새 만인 오늘 오전 9시에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진행됩니다. 또 같은 소속사인 배우 이정재, 정우성 등 영화인들의 운구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오후부터 조문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5일 동안 장례가 치러져서 발인은 9일 오전 6시에 예정돼 있고 장지는 양평입니다. 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안 씨는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적 관찰 과정에서 암이 재발하면서 치료에 전념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2023년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 등의 모습을 드러내며 복귀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나타나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병이 다 낫다 그러는데 이 목소리 빼고는 거의 다 난 것 같습니다.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한 안성기 씨는 140여 편에 달하는 영화에 출연하며 국민 배우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부고 소식이 전해진 뒤 명복을 빈다, 항상 존경한다, 잊지 않겠다 등 고인을 기억하는 문화예술계 후배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새해 들어 코스피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개장 직후 2% 이상 오르면서 4,400선을 넘었는데 2거래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3만 원대, SK하이닉스는 70만 원대에 오르는 등 급등세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새해 들어 뜨거운데 지금은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4,420선까지 넘은 후 4,380선까지 내려온 뒤 다시 4,41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2% 이상 오르며 단숨에 4,400선을 넘어 4,420선까지도 뛰어 올랐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도 2% 이상 올라 4,300선을 넘었는데 이 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이 이 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2일 6천억 원 순매수를 했고 오늘은 현재까지 8천억 원 순매수를 하는 중입니다. 시장 내에선 올해 안에 5천 고지를 밟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 주역은 단연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5% 이상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13만 원대에 올라 13만 6천 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3% 이상 급등하며 최초로 70만 원을 찍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오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미 반도체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각각 9%, 한국전력이 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급등하는 등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코스닥도 0.3% 오른 948로 출발해 곧장 950선을 넘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순매도이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환율은 소폭 상승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3원으로 출발했는데 1,448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는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대화는 아니지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언제 치를 거냐는 질문에도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면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며 석유 회사들의 투자 등을 통해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전격 체포를 두고 미 정치권에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벌인 것을 맹비난했고 여당인 공화당은 독재자이자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축출을 환영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 하원 원내대표는 현지 시간 4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단순한 마약 단속 작전이 아니라 전쟁 행위였다며 헌법에 따라 전쟁 선포 등을 승인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마두로는 끔찍한 인물이지만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다루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CNN에 출연해 이번 작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마약 범죄를 명분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13년간 이어져 온 반미 철권 통치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두로 본인뿐 아니라 부인까지 뉴욕으로 압송했는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흑화를 찬 채 주위를 둘러보는 후드티를 입은 여성 뒤로 모자를 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보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플로레스가 마약 단속국 요원들에 둘러싸여 뉴욕 본부로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마두로는 새해 인사까지 건네며 애써 여유를 부렸지만 13년 독재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63살인 마두로는 버스기사로 일하다 1992년 쿠데타로 수감된 차베스 전 대통령 석방운동에 앞장서며 핵심 측근으로 떠올랐습니다. 2013년 차베스 사망 직후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뒤 부정선거 반발에도 석유산업 국유화와 반미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지만 마두로는 반미 프레임으로 맞서며 지난해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가 유조선을 납포하며 강도 높은 퇴진 압박에 나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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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함께 연행된 부인 플로레스는 마두로 대통령보다 6살 연상으로 정치적 동반자로 평가됩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마두로 집권 뒤 결혼하고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숨은 권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인과 측근들도 서방에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격적인 마두로 축출로 베네수엘라 통치권은 일단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넘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과도정부 직접 운영을 예고한 만큼 내부 권력 투쟁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생포작전으로 공포에 질렸던 베네수엘라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군의 작전으로 경호팀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까지 살해됐다고 비난하면서 거듭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수도 카라카스 외곽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
미군의 공습으로 외벽 일부가 완전히 부서져 폐허로 변한 내부가 그대로 들여다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황급히 대피했다 돌아온 주민들은 뒤늦게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확인한 뒤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Aquí de eso, nada. No tenemos la culpa de los problemas de los demás, ¿sabes? Aunque haya pasado un accidente, está bien, pero pagaron uno que no tenían que pagar. 공포에 질려 문을 닫았던 카라카스의 일부 상점과 주유소들은 하루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항공편 운항도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청사를 포함한 미군의 공격 지점 부근에선 여전히 정전이 계속돼 통신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평소와 달리 고요한 가운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선 부통령에 이어 국방장관이 나서 미군의 작전을 비겁한 납치행위라고 비난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은 채 경호팀 대부분과 민간인이 살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sesinar a sangre fría a gran parte de su equipo de seguridad, soldados, soldadas y ciudadanos inocentes.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초기 집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났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군대가 전국적으로 동원돼 완벽한 작전 준비 태세를 갖췄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워싱턴의 정치 계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석유를 넘어 중국 견제와 이민자 추방까지 노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전쟁이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가 절실했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후박의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했는데 이들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석유 기업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철수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쉐브론이 철수할 경우 석유 이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결국 정권 자체를 제거하는 전략을 세웠고 이를 위한 명분이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집권 즉시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뒀습니다. President Trump, the cartels are now going to be seen as foreign terror organizations. Would you think about ordering U.S. Special Forces into Mexico to take them out? Could happen. Stranger things have happened.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국제 마약 조직과 연결하며 군사작전 준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Maduro use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like TDA, Sinaloa, and Cartel of the Suns to bring deadly drugs and violence into our country. 미국의 목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전쟁 상태로 규정해 18세기 법률인 적국 시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법은 이민자들을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은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wage war on narco-terrorist organizations. This one was operating in international waters, headed towards the United States to flood our country with poison, and under President Trump, those days are over. 이번 군사작전 이면에는 이러한 미국 국내 정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과 중국의 대응, 그리고 미국 내 이민 정책 변화가 향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은 무역과 관세 등에 집중됐던 중국과의 패권 경쟁 전선도 한층 더 넓힐 거로 보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중요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키울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옥 기자입니다. 전 세계 4강 중 유럽연합을 빼곤 모두 전쟁 중이거나 군사행동에 얽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만 4년 가까이 전쟁하는 러시아, 타이완 포위 훈련으로 긴장감을 한층 높인 중국, 그리고 새해벽도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미국, 최강대국의 군사행동이 국내 국제법 위반 지적에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되면 다른 강대국들도 덩달아 부추길 수 있습니다. The stronger countries
trying to take as much as possible, leaving aside all kind of inter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특히 미국 자신이 주권국을 침공한 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지금이 중국엔 타이완 침공을 위한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No, nothing worries me. But you said where there's I've been doing naval exercises for 20 years in that area. 4월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듯 이처럼 날선 발언은 피했지만 타이완 문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주요 전략이자 중국 역시 핵심 국익 사안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말한 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까지 통제하면 베네수엘라 석유 최대 수입국이자 14조 원 넘는 최대 채권이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생겨 두 나라 긴장감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Southern American countries will currently think twice before they increase their trade or economic ties with China or Europe instead of with the US. 무역 관세 전쟁에 주로 집중됐던 양강의 패권 경쟁 전선이 더 넓어지고 첨예해지는 겁니다. 外交部发言人昨天表示，中方对美方悍然对一个主权国家使用武力，并对一国总统动手，深表震惊，予以强烈谴责。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보단 서반구 패권을 주창하면서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압박이자 동시에 대범한 행동에 나설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공천원금 의혹과 수사무마 의혹 등 13건의 사건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하던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까지 서울경찰청에 이송된 건데요. 서울경찰청은 동작서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수 기자,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13건 모두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한다고요? 네, 앞서 책임수사관서로 지정됐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모든 사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현재 경찰이 김병기 의원과 그의 가족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13건인데요. 공천 헌금 의혹, 쿠팡치과의 오찬 의혹, 대한항공 가족 의전특혜 의혹 등입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편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 한 건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해 왔는데 이 사건도 어제부로 서울경찰청에 이송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이나 연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수사 무마 의혹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경찰청은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맡고 있죠? 네, 앞서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강서경찰서에 각각 한 건씩 2건의 고발이 접수됐는데요. 이 사건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합니다. 강 의원이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시 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했다는 의혹인데요. 강 의원과 김 의원 사이에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두 사람이 공천 헌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다음 날 민주당은 김경시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그거는 뭐 의원님이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경찰은 다만 강서경찰서에 고발된 건은 고발인 조사 등 기본 조사는 강서경찰서에서 진행한 뒤 서울청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에 대한 봐주기 의혹도 불거졌었는데 이 부분도 별도 수사가 진행된다고요? 네, 경찰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2024년 부인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실세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맡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김병기 의원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다른 김 의원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지낸 김병기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서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탄원서를 보면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당시 민주당 대표실에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탄원서는 지난해 11월 동작경찰서에도 제출됐는데 별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고발이 이뤄져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동작서에 해당 탄원서가 접수됐을 당시 경찰청과 서울청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며 동작경찰서가 수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선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8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인데요. 그런데 현재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자, 일단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들이 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큰 축으로는 안보와 경제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에이펙 이후에 2달 만에 이루어진 이제 한중 정상회담인데 사실 이게 이제 답방 외교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펙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눴고 실무 협의는 2달 동안 충분히 이재명 정부와 협의가 중국과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원식 비서실장도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단 경제 각 분야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MOU가 준비돼 있고 그게 사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힐 예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어떤 협력 관계에 대한 구축이 구체적으로 이미 중국과는 얘기가 돼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성과는 충분히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냐. 다만 이제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 문제는 명확하게 이게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메시지를 내서 남북 관계의 중국의 역할 정도를 당부하면서 사실 중국과 한국 지금 8년 만에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수준의 어떤 또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공교롭게 지금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요 문제와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공교롭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인데요. 딱 중국 가시는 중에 지금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이 최근에 중남미 국가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미국은 서방군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까지 간 마당에 어떠한 입장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방중 전에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관련해서 입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냈잖아요. 존중한다. 거기를 그것을 넘어서 지금 미국의 저러한 어떤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국제법적인 원칙을 좀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방금 리포트에도 나왔지만은 대만 관계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누구나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지만 우리 국익에 충실한 그런 메시지를 내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중국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워낙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 청문회 하루로는 부족하다. 이틀 연속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야당이니까. 민주당도 야당일 때는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틀 하자고 주장을 했으니까 여야 간의 협치 과정에서 이틀이 필요하다면 해도 무방할 거는 같아요. 사실상 지금 검증의 시간은 이건 이재명 정부의 도전적인 인사이긴 하나
이혜훈 후보자에게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 검증의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닫을 것인지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본인한테 주어져 있는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에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숙제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이 잡히고 이틀이 필요하다면 이틀을 하는 것들, 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부딪힐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혜훈 장관 후보자한테 쏟아지는 의혹들이 좀 국민 눈높이에는 좀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뭐 재산 증식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턴 비서에게 뭐 폭언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은 공직자로서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두게끔 하나 사실 첫 보수 인사이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청문회까지는 가서 한번 그 후보자의 검증의 어떤 시간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그게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또 결단을 하겠다라는 의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통로 자체가 야당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과거 동료였던 의원들이 의혹 제기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 측에서도 지금 과거 동료 의원들에게 조금 구명 요청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좀 있더라고요. 이례적이라는 것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거죠. 저희 당의 현직 당협위원장을 갑자기 장관으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과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혜훈 지명자로서는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정당의 소속 의원들에게 본인의 지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이혜훈 의원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혜훈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 참여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뭔가 공개적으로 또 뭔가 명분을 살려주면서 진행됐다면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 즉 소위 말하는 협치의 과정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지명되는 순간까지 당협위원장을 갖고 있다가 지명되자마자 그냥 그대로 가고 당에서는 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것을 감췄느냐. 인사검증 과정이 3주 이상 지속이 됐는데도 그 사이에 당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공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혜훈 지명자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0년 넘게 몸담아 있었던 정당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과거의 동료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을 지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자, 야당 인사를 기용함에 있어서 왜 소통의 과정이 없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지 마라, 그러니까 함구령이 좀 내려졌다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인사권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검증해보자,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런 문제가 많은 공직자를 선택했느냐. 근데 공직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임명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가 있죠.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는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두는 것이고, 각 정당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들을 합니다. 그럼 저는 국민의힘한테 묻고 싶어요. 20년을 품고 있었잖아요. 3번은 배지를 달게 해줬고 2번은 지역위원장을 할 만큼 공직평가를 그래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내 편이니까 안아주고 이제는 내 품을 떠났으니까 공격한다. 참 이런 비판을 저는 솔직히 뭐 이게 물타기는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도 돌아봐야 된다. 과연 공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상품을 줬던 것인가 라는 측면들도 한번 같이 돌아보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혜훈 의원이 참 국민의힘 내에서 덕이 없었구나.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본인이 좀 인덕이 있고 동료들하고 좀 어느 정도 원활한 관계였다면 원래 의원 불패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공격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가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측면 다 아쉬움이 다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비슷한 결의 언급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그 여야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기들이 5번이나 공천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 며칠 사이에 그렇게 비리 정치인이었냐? 뭐 당신들은 모르고 했느냐? 자기들이 한 것은 합당하고. 그래서 저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예산처 장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다. 물타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선거에 나갈 때 검증은 정부가 하는 공직자 검증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거든요. 여러 기관이 개입을 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 공천이라는 건 당에서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728조에 달하는 예산을 담당해야 되는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중요한 장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으면 그동안 왜 공천을 줬던 거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공천과 공직 검증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민주당이 이해운 의원의 과거를 자꾸 덮어주려고 그러죠? 민주당뿐이 아니었잖아요. 저희도 반성합니다. 저 정도인 줄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의 불찰을 반성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나온 이상은 민주당 정권에서 이분을 그렇게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덮고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을 안 하죠. 그렇게 잘못한 분인지 알면서 왜 저희 보고 그동안 했느냐는 얘기는 지금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이분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박지원 의원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도 이분이 만약에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기획예산처라는 이 정부 들어서 다시 만들어진 이 신생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시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해운 지명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공식적인 검증 절차인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 후보자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겠죠. 아마 이제 뭐 국민의힘 정당 내에서도 이해운 후보가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신분일 때는 정책적인 역량을 더 높게 봤을 거 아닙니까? 도덕적 검증은 뭐 어떻게 할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갖가지 의혹들은요, 그 안에서 공식적 루트 아니라 그 자당 안에 본인들이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 뭐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 국민의힘 반성해라 이런 사람 썼느냐, 저는 그 주장도 맞고, 또 예를 들면 덮어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도 맞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정책적 역량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말하자면 해명이 안 된다면, 그리고 철저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난 과거 정부에서 장관들이 낙마한 이유는 본인의 잘못을 덮거나 거짓 해명을 하거나 적반하장식의 얘기를 하다가 그 해명 자체가 화를 불러일으켜서 낙마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해운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철저하게 좀 반성하고 입장을 이거를 다시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과거로 지금 인정하는 수순이긴 하나, 과연 받는 입장이나 국민 정서에 이걸 통과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뭐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감당할 몫이다. 저는 거기까지는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보수 통합 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어떻게 중간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한번 국민 검증을 받아보자는 게 지금 전체적인 기조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안에 청문 일정이 잡힐 수 있다고 하니까 이례적일 수 있는, 다소 이례적일 수 있는 그 청문회의 장면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공천원금 의혹 문제, 이 역시 지금 주말을 지나면서 파장이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민주당 뇌물공천 특검을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김병기 의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김병기 본인에게 탄원서가 넘어갔습니다. 경찰에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전달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뭉갰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입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십시오. 이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개혁 엔진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너무 이것을 자신들의 선거에 연결시켜서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쟁으로 삼겠다는 이런 의도가 너무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이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사안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자신들의 지방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또 선점하기 위한 이런 정쟁의 수단이다. 그래서 좀 그런 가치가 없는 발언이다. 자, 지금 전현희 의원은 가치가 없는 발언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특검 공세를 이어가고 사실상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도 깨끗하게 털고 가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지금 연루가 돼 있고 김현지 씨 관련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이것을 시스템이 아니고 개인적 일탈이라고 전현희 의원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안이한 인식이 국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에 공천 관련해서 검증하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검증을 본인이 하는데 본인 관련한 탄원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단순 공천이 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구조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민주당은 검증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분을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당대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거의 사실로 밝혀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엄중하게 생각하고 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분이라면 더 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선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방선거와 이것은 민주당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런 안이한 태도 국민들은 더 분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당시에 당대표까지 보고가 됐다라는 부분은 당시 당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 부분에 담긴 녹취가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걸 과연 개인의 일탈로 규정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일단 사건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수원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하고 나눴던 그 2022년 4월에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고요. 탄원서가 들어왔던 그 8월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맞고요. 근데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탄원서가 간 적은 없습니다. 수백 장의 탄원서가 선거가 되면 들어오는데 대표한테 다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대표실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넘겼다. 물론 그 윤리감찰단에 넘긴 탄원서가 김병기 당시 의원 그거를 탄원서에 당사자가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다룰 수 있었다는 부분들은 미흡한 시스템이라고 저도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사건이 2022년도 이후에 지금 탄원서로 다시 발현된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관성을 지으려고 자꾸 하는 것들은 좀 무리수가 있고 수사는 필요하다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특검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속이 있는 거라서 정쟁이라고 저는 치부하고 싶고 조국 대표가 하는 말은 맞아요. 이걸 개인의 일탈로 가기에는 공천원금의 문제가 국민들의 신뢰는 한참 멀어져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걸 개인 일탈로 본다 하더라도 개인의 일탈을 시스템이 못 막았잖아요. 공천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시스템을 왜 만드냐면 이런 개인적 일탈이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이거를 상쇄시키고 차단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시스템이 무너졌다면 최소한 개인 일탈 플러스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이 수준까지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두 사람만의 어떤 개인 일탈로 해버리고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좋은 효과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일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플러스 이걸 막지 못한 공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같이 얘기해 주는 것들. 모든 수요자들은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당을 운영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그 김병기 의원이 2024년에 그 김병기 의원 아내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무마해달라 이렇게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고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 부탁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까지 파장이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 경찰서장에게 뭔가 부탁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게 말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보도 나온 거에 의하면 경찰 출신의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그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사 결과 결국 무혐의가 됐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럼 그 과정에서 당시 동작 경찰서장이 무슨 일을 했고 무엇 때문에 이걸 무혐의로 덮었느냐 하는 데까지 수사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른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사달은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국민의힘에도 있으니까 저희 당에도 충분히 큰 부담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 후에 또 당에서 제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왜 탈당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김병기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탈당과는 이걸 갖다가 정말로 연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당을 나가면 그걸로 저는 제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탈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명을 한 상황이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당에서 또 결단할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결단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정청래 대표도 그 의지를 밝혔어요. 뭐 지휘권을 막론한다는 뜻은 저는 이제 높고 낮으면 의원들은 없으나 전직 원내대표였고 원내 지도부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리감찰과 징계를 내리기 전에 스스로 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인데 오늘 김병기 의원이 입장을 밝혀버렸잖아요. 제명을 당해도 탈당하지 않겠다. 그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제명을 당하면 탈당이 되는 건데 탈당 나 안 할 텐데 제명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라서 이게 결코 본인의 정치적인 향후의 어떤 그 행보에도 좋지 않고 당에도 이제 부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또 2라운드가 돼버렸다. 이게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순리대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인데 순리에서 거슬려서 지금 어떤 하나의 또 문제를 만들어버린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되면 당에서는 제명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보는데 그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의원께서 왜 제렵지 못한 그런 발언들을 했는지 물론 억울하겠죠. 엮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지만 당을 오랫동안 이 지도부도 했고 당에서 활동했던 의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집불리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의힘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장 대표의 인적 쇄신을 위해서 공간을 열어준다 이런 취지인데 일단 오늘 그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사퇴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김도읍 전 정책위의장의 사퇴의 변은 장동혁 대표가 쇄신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그것을 믿고 그 쇄신책에 따른 어떠한 뭐 임명할 수 있는 뭐 공간 이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용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른 해석은 지금 당 운영이 김도읍 전 정책위의장이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다르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장동혁 지도부의 당 운영 방침에 소극적이나마 항의하는 차원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당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했다는 것은 절대로 지도부에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이 해석이
어떻게 이제 국민들께 받아들여지느냐는 뭐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자리를 물러난 분의 그 위치, 역량, 영향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윤리위 구성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이 윤리위 구성을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들이 지배적인데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를 구성했다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겠다는 그런 자락을 이미 깐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가 될 거냐는 이제 장동혁 지도부의 결단에 달렸다. 본인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을 때 수구보수는 퇴행의 길이라고 했는데 결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통합과 단결도 필요하지만 결단도 있어야 된다. 결단 잘라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걸림돌을 제거한 뒤에 통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걸림돌이 누구냐? 한동훈 전 대표라고 읽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일 거예요. 근데 이제 걸림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번 걸림돌이 한동훈 대표, 2번 걸림돌이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김도읍 정책위원장이 3번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과연 이런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상황에 대해서 바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냥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와 같은 정책위장의 사퇴도 걸림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더 수구 세력으로 갈 결심을 하지 않을까. 전직 대통령이 수구 보수라고 본인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어떤 파장이 일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수많은 걸림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국민의힘 이번 주에 쇄신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쇄신안에 대해서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자강론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쪽으로 선택하실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저는 뭐 안에서는 또 왜냐하면 대표님 혼자 결정하시기보다는 또 함께 논의를 하니까 그 과정 안에서는 또 통합이 중요하고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을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본인을 탄생시켜준 집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장해찬 그 이쪽으로 그런 생각이죠. 장한석 이런 이 연대는 어려워지겠네요. 한동훈계 스피커들 뭐 방송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준석 욕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어느 정치 세력과도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 조금 전에 이제 서 수장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계속해서 우측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8월 26일에 된 걸로 아는데 작년에 넉 달 넘게 조금씩 중도로 가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보일 만한 행동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바뀌겠냐는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쇄신책을 낸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쇄신책이냐 하는 의문을 벌써부터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새로운 인물이 누구인 것이냐, 정말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새 인물이라고 해서 데려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내에 걱정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뭐 이준석, 한동훈, 뭐 유승민 이런 분들까지 다 해서 당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만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이준석 지금 대표는 뭐 한동훈 계에 대해서 이제 뭐 공격을 하시는 얘기인데 과연 이준석 대표조차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와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거 뭐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당이 크게 변화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좀 암울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어떤 종류의 쇄신안을 내놓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 연기상에는 안성기 군등이었습니다. 배우로서 작품으로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는데 오후부터 조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배우로 불리는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 서울 순천향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 엿새 만인 오늘 오전 9시에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신영균 문화예술재단과 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또 같은 소속사인 배우 이정재, 정우성 등 영화인들의 운구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고 오후부터는 조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9일 오전 6시, 장지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고 안성기 배우는 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적 관찰 과정에서 암이 재발하면서 치료에 전념해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2023년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 등의 모습을 드러내며 복귀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나타나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병이 다 낫다 그러는데 이 목소리 빼고는 거의 다 난 것 같습니다.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를 데뷔해 한 안성기 씨는 140여 편에 달하는 영화에 출연하며 국민배우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부고 소식이 알려진 뒤 명복을 빈다, 항상 존경한다, 잊지 않겠다 등 고인을 기억하는 문화예술계 후배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박순표입니다. 고 안성기 배우는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지만 70년 가까이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아역스타에서 국민 배우로 자리 잡았던 그동안의 여정을 김승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안성기는 아무것도 모를 나이 6살에 데뷔해 아역스타가 됐습니다. 소년 연기상에는 안성기 군등이었습니다. 학업과 군복무로 잠시 연기를 쉬었지만 1980년대 영화계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로 발돋움합니다. 특히 당시 충무로를 주름잡던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에서 거지 왕초 역할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업이 거지입니다. 자네 여기 왜 붙들려 왔어? 동물원에서 자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1990년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처럼 한국 액션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을 탄생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비중은 적은데 굉장히 하여튼 존재감이 있다라는 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연기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작품. 2000년대에 와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천만 영화 실미도 등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신 임무는 우리를 평양에 보내는 것입니다. 내 임무는 이제 널 죽이는 것이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본대로입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작품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들의 본보기가 됐던 영원한 배우. 스크린 속에서 조용히 중심을 잡아왔던 안성기의 시간은 관객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오늘은 크게 춥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는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와 기온과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쪽 지방은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번 주 날씨 전망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고 알려진 절기 소환인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6도로 오히려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았습니다.
지난주 강추위를 몰고 왔던 찬 공기의 세력이 약해지고 주말부터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클 걸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도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내일은 다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수요일에 다시 기온이 올랐다가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예상됩니다. 또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기온과 날씨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건조가 심해지면서 산불 위험도 더욱 커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영동과 영남 대부분 지역, 서울 등 일부 서쪽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은 겨울 내내 그리고 초봄까지 대형 산불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인데요. 최근 동쪽 지역에서는 하루 한 건에서 많게는 3-4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다며 산 주변에서는 불시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의 기습적인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조짐을 가장 먼저 알아챈 곳, 정보기관도 언론도 아닌 피자 가게였습니다. 새벽 2시 워싱턴의 피자 가게에 주문이 몰려든 건데요. 평소와 다른 움직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 핵심 인사 체포 작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피자 지수가 움직인 겁니다. 이 피자 지수는 미국 정부 핵심 기관의 야식 주문량으로 전쟁이나 정치적 격변을 엿볼 수 있는 걸 뜻하는데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인력은 한꺼번에 사무실에 묶이고 밖에 나갈 시간은 사라지죠.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 피자 배달인데요. 이 지표가 처음 주목받은 건 1990년대 초입니다. 워싱턴의 한 피자 가게 점주가 뉴스보다 주문표가 더 먼저 움직인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단순한 우스갯소리로만 넘길 수는 없는 게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작전 직전 CIA 본부의 피자 주문은 평소의 4배로 늘었고 1991년 걸프전 개시 전날에는 백악관과 펜타곤 일대 주문량이 10대까지 증가했습니다. 군사작전뿐만 아니었습니다. 소련 쿠데타, 클린턴 대통령 탄핵 정구, 그리고 최근의 중동 공습까지 정치적 긴장의 최고조에 달할 때마다 워싱턴의 밤은 유난히 치즈 냄새가 짙었습니다. 물론 이 피자 지수가 항상 맞아떨어진 건 아닙니다. 빈라덴 사살 작전처럼 소수정예가 장기간 준비한 비밀 작전에선 주문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 정부 역시 주문 시간을 분산하거나 군용 식량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피자 지수를 의식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짧은 시간에 대규모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작전에서는 대량 주문이 불가피했던 거로 보입니다. 기밀은 숨길 수 있어도 허기는 숨길 수 없었던 걸까요? 현대 정보전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피자 지수에 급기야는 피자 지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SNS까지 등장했는데요. 오늘 밤 백악관과 펜타곤 주변의 피자 지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미군의 전격 체포돼 미국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내일 새벽 법정에 처음 출석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미 동부 시간으로 5일 정오, 한국 시간 6일 새벽 2시 마두로가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께 체포돼 압송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함께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오늘 아침 컨퍼런스콜 형식의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베네수엘라 사태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영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앞으로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데 대해 중국 외교수장은 어느 한 국가가 국제경찰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4일 베이징에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제7차 중국 파키스탄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갖고 현재 국제정세는 혼란과 불안이 뒤엉키고 있으며 일방적 괴롭힘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 사변을 거론하며 핵무력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세계 벽두부터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과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에서 북동방향 1000km 지점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준비 태세에 신뢰가 간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핵무력을 실용화, 실존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의 치명성을 적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효과적인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론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을 언급했습니다. 새해 벽두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하는 데 대해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사함과 동시에 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패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의 불량배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분간 핵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쏘아 올린 극초음속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발사체에 날개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 11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속도나 궤적을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특징인 변칙기동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YTN9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2달 만에 한중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로 한한령과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야기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2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어떤 의제 다루게 될까요? 네, 11월 1일 날 경주에서 이 화기애애하게 한중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예. 비교적 순탄하게 의제들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달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을 한 게 이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정초에 외빈을 거의 맞질 않는데 사실은 중국에서는 조금 더 늦게 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해가 좋지 않겠냐 그래서 미뤘는데 새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우리를 맞아들이는 거 보면 중국도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좀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지만 예.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거는 한반도에 지금 그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좀 풀어볼까, 그것을 중국에 좀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하는 게 이제 우리로서는 제일 큰 주제인데, 예. 그거 외에도 이제 한중 간의 경제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수백억 달러씩 흑자를 보다가 최근에 와서는 3년 연속 적자예요. 우리가 뭐 적자라는 게 중국에는 홍콩이 있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하고 합치면 우리가 흑자인데 예. 홍콩을 빼고 중국 본토만 따지면 우리가 적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이유가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중간재를 사들이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고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서 원자재라든지 이런 건 필수적으로 꼭 들여와야 되니까 예. 무역 수지가 점점 악화돼서 최근에는 우리가 적자를 보게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중 간의 경제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연예인이라든지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그 중국에 공연하고 그러는 거, 한한령에는 단지 그것뿐 아니라 화장품 또 관광 뭐 이런 게 다 여러 가지가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을 중국은 뭐 자기들은 시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 우리가 볼 때는 그거를 뭐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시진핑 주석의 만약 태도만 바꾸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걸 잘 설득하시지 않을까 보고요. 예. 지난번 경주에서도 만찬을 할 때 그 박진영 가수인가요? 예. 저 JYP. 예. 예, JYP 그 박진영이죠. 예. 예. 박진영 대표의 중국 공연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왕이 부장을 불러서 예. 공연 좀 하게 해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들려오는 얘기가 지금 너무 이제 촉박해가지고 중국에서 좀 상징적으로 공연을 좀 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공연은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오늘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잘 되면 조만간에 공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국에 우리가 엄청 진출할 수 있는데 이거 다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다 이제 중일 갈등도 있고 뭐 미중 갈등도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뭐 그렇게 긴장되지 않게 아마 관계를 격상시키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말씀 나누는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2일차를 맞았는데요. 오전 일정으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 이틀 차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재계 총수들은 물론 중국 주요 경제기관 그리고 기업 인사들이 총출동한 행사인데요. 에너지나 인프라, 자동차 그리고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청와대는 양국 비교 우위 산업 간의 상호 보완성을 고려해서 새로운 경제 협력 영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어서 오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MOU 서명식 일정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좀 진전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참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작년 9월 달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열병식에 참석한 뒤로 중국에서는 통 그 비핵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는 거의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고요. 중국은 가타부타 아예 말을 안 하는 그냥 그 화제를 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묵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핵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제로는 삼으려고는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작년 9월 달에 굉장히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회담 했는데 비핵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비핵화 얘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회담 이후에 이게 무슨 뭐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중국이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지 중국이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 방중 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 하시는 게 작년 말에 벌써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알았을 겁니다, 날짜를. 그러니까 그날에 맞춰서 쏜 것 같고요. 근데 단지 그 이유로만 쏜 것은 아니고요. 1, 2월 내에 지금 북한의 5년 내에 가장 큰 행사인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5년 만에 제일 큰 행사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아주 약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년 경축사나 이 신년사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이 당대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간 지난 당 8차 당대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강화한 걸 과시하는 건데 그 날짜를 한중 정상회담 하는 날짜에 맞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우연히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해 갔는데 그가 또 날짜가 또 겹치거든요. 그러게요. 마두로 체포한 지 한 10시간 정도 지난 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부러 맞췄을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것도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의식하는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 쏘는데 2달 만에 쏜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볼멘 입장을 표명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우리로서는 일단 한중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으로 이 남북 관계 대화의 그 물꼬를 트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이제 베이징을 가는데 그때 작년 11월 달에 그 김정은하고 만날 뻔했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그때 트럼프가 돌아가면서 나는 돌아오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김정은을 꼭 만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데도 시진핑의 호의적인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당장엔 못하더라도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하는데 중국이 적어도 방해하지 않고 도와준다든지 하면은 그게 우리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북핵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이게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핵에 대한 집착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런 효과가 크죠. 근데 미국은 세계 전략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북핵 문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는 거 분명히 알 텐데 또 자기도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두로 체포해 가고 그러면은 김정은이 이거 과연 만날까요? 근데 이게 뭐 미국은 어제 오늘 하는 게 아니고 1989년에도 아버지 부시도 파나마에 가서 노리에가라고 하는 파나마 지도자를 체포해다가 미국 감옥에 지금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김정은이 떠올리는 거는 또 사담 후세인도 무참하게 처형당했고요. 가다피도 핵을 포기했는데 나토와의 분쟁, 내전 중에 나토가 개입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사망했거든요. 김정은은 야 이거 뭐 핵을 포기하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북핵 문제는 굉장히 부정적인 지금 하나의 그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그러나 이제 거꾸로 보면 김정은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거 트럼프가 나한테는 그렇게 악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가지고 다독거려 주면 나한테는 해꾸지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일단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김 위원장이 전술 유도무기 공장을 또 시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지난해 말부터 군사 행보를 좀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의도가 있을까요? 네, 뭐 제일 그 우리한테 그
우리가 보기에도 놀라웠던 게 핵 잠수함이라고 이거 어마어마한 예. 항공 붉은 항공모함이라 그 잠수함 엄청나게 큰 7,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보여줬는데 내부 시설이 어떨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김정은한테 중요한 건 당대를 해야 되니까 당대를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약속했던 국방력 강화 성공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군사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데 또 이번에 딸 주애를 같이 태양궁장도 같이 방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이죠. 예. 그런데 그 행사를 하면서 김주애를 중앙에다 놓고 이설주하고 김정은이 양쪽에 서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전부 다 이 당대를 다 의식한 행동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김주애를 꼭 이번에 뭐 당 제1서기로 임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예. 그래도 김정은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오로지 당대에 성공하는 거. 그 당대라면 또 5개년 계획을 향후에 5개년 계획을 또 펼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 시설만 방문한 게 아니라 12월 달에 보면 여러 군데 뭐 병원도 새로 져서 방문하고 공장도 새로 져서 방문하고 그런 것도 이제 잔뜩 행보를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군사적으로 강국을 만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공장도 많이 졌고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비롯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렇게 복잡하는 와중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교롭게 지금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네.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체포 시기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글쎄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 문제나 이 중국과의 관계를 꼭 고려했다라고 보긴 그런데 어쨌든 마두로를 체포해 가기 직전에 그 중국 대표단이 마두로를 만났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마두로를 체포해 간 이유는 공식적인 이유는 지금 마약을 민매하고 그다음에 테러 단체 지원한다 이런 건데요. 예. 이게 근거가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마약이라고 하는 건 멕시코에서 콜롬비아에서 재료를 갖다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90%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을 가는 거는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마약 때문에 체포했다 그러거든요. 1989년에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아버지 부시가 체포해 갈 때도 그때도 마약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핑계일 수 있고요. 더 큰 거는 2000년대 초에 마두로의 전임자가 있습니다. 우고 차베스라고요. 차베스 대통령이 미국이 엄청나게 베네수엘라에 석유에 투자를 했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걸 다 국유해 버렸어요. 국유하니까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뺏긴 걸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마치 시혜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다시 석유 시설을 가동해서 석유를 수출도 하고 그 일부는 또 베네수엘라 사람들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사실 노골적으로 트럼프도 얘기할 정도로 깔려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량이 매장량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가 봐요. 그런데 생산량은 지금 세계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지금 이제 이렇게 어떤 무력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석유가가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석유는 세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석유가가 크게 진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석유를 많이 생산하면 석유 공급이 많아지면 석유가가 싸질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80%를 중국에 수출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는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장악하면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한방 매긴 거죠, 지금. 예. 중국으로서는 지금 계속 왕이 부장도 계속 항의 성명 발표하고 굉장히 비난의 수위가 높거든요. 그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베네수엘라에 투자도 했고 또 석유를 가져오는데 이제 못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는 중남미는 돈노주의라 그러죠. 몬로주의에 뒤어서 중남미를 자기 세력권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미 국가니까 정권을 교체시키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가 혹시라도 한중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과 강원도 강릉을 잇는 동해선에 KTX가 처음 투입됩니다. 이동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넘게 단축돼 동해안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KTX 이음 열차가 강릉역으로 들어옵니다. 여행 가방을 든 관광객들이 줄지어 승강장에 내립니다. 지난 30일부터 동해선에 최고 시속 260km의 KTX 이음이 처음 투입됐습니다. 부산 강릉 구간을 하루 왕복 3차례씩 오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3시간 50분대로 기존 ITX 마운보다 1시간 10분 단축됐습니다. 자다 일어나니까 이제 금방 와 있긴 했었고 다음에 또 강릉 오게 되면 또 이용할 것 같기는 해요. 동해선은 지난해 1월 개통 이후 누적 이용객이 1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KTX 투입으로 하루 최대 2천여 명이 더 이용할 수 있어 연간 이용객은 28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 지자체들도 KTX 투입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당일 열차 승차권 제시해 주시면 그 해양 레일바이크, 해상 케이블카, 환승골 등 10개소를 이제 삼척 시민 할인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선로 수용 능력 한계로 기존 ITX 열차 8편 중 7편의 출발 도착역이 강릉에서 동해역으로 바뀌면서 강릉 이용객들의 선택지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수용 능력과 이용 추이 등을 토대로 열차 증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간밤에 서울 용산구 서빙고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경의중앙선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 전철 승객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55분쯤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 인근에서 서빙고 북부 건널목 철로로 빠질 때까지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철로로 빠진 A씨의 승용차는 한남역에서 서빙고역으로 이동하던 경의중앙선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승객 30여 명이 대피했고 경의중앙선 열차 우측 전면과 승용차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기 군포시 산본동 능안공원 사거리에서 가로 1.15m, 깊이 1m의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안 치마 구간을 지나던 차량 4대의 바퀴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또 군포시 산본동 산본 사거리에서 노을 사거리 방면 1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군포시는 도로 아래에 있던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면서 도로가 꺼진 거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내부 직원이 팬 사인회와 관련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위버스 측은 팬들에게 사과 의사를 전하면서 해당 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팬 이벤트와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버스에 따르면 문제 직원은 이벤트 당첨 여부에 개입을 시도하고 특정 공개방송 이벤트 당첨자 명단을 캡처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위버스 측은 내부 TF를 구성해 당첨자 선정과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팬 이벤트 시스템 접근과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5번째 절기 소환입니다. 크게 춥진 않지만 한낮에도 공기가 다소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1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도심공원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고요함만 감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오르겠지만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질도 좀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은 내일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지면서 산불을 더욱 부추기겠습니다. 겨울철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와 대구 6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춥겠고요. 목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에는 강수 소식이 작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대조기까지 겹쳐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